송량지인. 중국의 춘추 시대에 송나라와 정나라 사이에 몹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정나라는 이웃나라인 초나라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정나라를 치려고 온 송나라 군사는 강을 건너고 있는 초나라 군사를 막기 위해 강변에서 철통같이 진을 치고 있었지요. 송나라의 모기는 강을 건너려는 초나라 군사들을 바라보며 양공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적이 강을 반쯤 건너왔을 때 일제히 공격하면 틀림없이 승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공은 반대했습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은 군자가 아니다. 또한 그것은 정당한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비겁한 것이지. 결국 송나라는 모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초나라 군사를 무찌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강을 무사히 건너온 초나라 군사들은 그때까지도 싸울 대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때 초나라의 동태를 관찰하던 모기가 또다시 공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양공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거절하였지요. 싸움이란 같은 조건 밑에서 누가 보아도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한다. 드디어 싸울 준비를 완전히 갖춘 초나라 군사는 사나운 기세로 송나라 군사를 쳐부수어 버렸습니다. 양공의 쓸데없는 인심 때문에 송나라는 패하고 만 것이지요. 덮어놓고 착하기만 하여 실제적인 가치가 없는 때도 명분만을 지키고 쓸데없는 동정을 베품을 이르는 말로 송량지인 이야기였습니다. 군자 3개. 군자란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이나 벼슬이 높은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럴 때 군자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유교의 가르침인 인의를 실천하는 큰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군자가 되려면 훌륭한 인격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경계하고 삼가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공자는 군자가 경계해야 할 일을 인생의 과정에 따라 3가지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군자 3개라고 합니다. 첫째는 젊었을 때 술과 여자를 경계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은 한참 공부하며 인생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지요. 이럴 때 여자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젊은 시절에는 판단력이 부족하여 쉽게 술과 여자의 유혹에 빠지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지요. 둘째는 장년기 때의 싸움입니다. 장년이 되면 의욕이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남과 싸워 이기는 데서 쾌감을 느끼기 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인생의 각종 경험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남과 다투다가 낭패를 당하기 쉽지요. 그러므로 장년기에는 싸움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노년기의 탐욕입니다. 인생 경험도 풍부하고 이성적인 판단도 분명한 노년이기는 하지만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내고 싶은 생각에 물질적인 욕심을 부리기 쉽다고 합니다. 이런 욕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손해를 입기 쉽지요. 따라서 노년기에는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과정에 따라 3가지를 경계하라고 가르친 공자의 군자 3개는 그 후 수많은 선비들의 규범이 되었지요. 군자가 경계해야 할
세 가지를 이르는 군자 삼계 이야기였습니다. 비육지탄, 삼국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천하를 놓고 총나라와 위나라, 오나라 등 세 나라는 여러 해 동안 무서운 싸움을 했습니다. 유비는 총나라의 황제이지요. 이 유비는 황제가 되기 전에 친척인 유포 밑에서 식객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장비와 관우 등의 명장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유포 밑에 있을 때는 크게 빛을 보지 못했지요. 유비는 어느 날 유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유비는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갔다가 한참 후에 돌아온 유비는 엉엉 울기 시작했지요. 왜 그렇게 우는 것이오? 내 처지가 안타까워서 그러지요. 유포가 묻자 유비가 대답을 했습니다. 처지가 안타깝다니요? 유비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항상 말 안장 위에 올라타고 전쟁터를 달렸기 때문에 넓적 다리에 살이 붙을 사이가 없었소이다. 헌데 요즘에는 이처럼 놀고 지내니 넓적 다리에 살만 붙는군요. 그래서 한탄을 했습니다. 이제 나도 50살이 가까우니 곧 늙을 것인즉 어서 공을 세우고 널리 이름을 떨쳐야 할 텐데요. 무사가 말을 탈 기회가 없으므로 허벅지에 살만 찐다는 뜻으로 자신의 재주를 발휘할 기회가 없음을 탄식하는 뜻의 비육지탄 이야기였습니다. 살신 성인, 공자의 사상을 유교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교의 중심 사상이 바로 인이지요. 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 인간에 대한 사랑, 동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무엇보다도 인을 중요시했지요. 그래서 군자가 어찌 인을 버리고 이름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공자는 또 이는 그 뜻을 헤아리는 데 그치지 않고 몸소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한다 하면서 뜻이 있는 사람은 제 한 몸 살고자 인을 배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제 몸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인을 실천하여 이루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옳은 일,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던지며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한편 맹자도 공자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선도 내가 원하는 것이고 곰 발바닥도 원하는 것이지만 둘을 다 가질 수 없다면 나는 생선보다 곰 발바닥을 가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목숨도 건져야 하고 의리도 지켜야 하는데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나는 목숨을 버리고 의리를 가질 것이다. 공자가 이야기했던 인과 맹자가 이야기했던 의는 결국 같은 뜻입니다. 결국 공자와 맹자는 인과 의를 목숨보다 중요시했고 이것이 유교의 근본 정신이 되었지요. 공자와 맹자의 인의 정신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취해야 할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리, 충절, 기계 등을 강조한 조선의 선비 정신이 세워졌습니다. 살신 성인은 오늘날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훌륭한 사람들에게 주로 어울리는 말로 쓰입니다. 목숨 바쳐 인을 이룬다는 뜻으로 옳은 일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바친다는 뜻의 살신 성인 이야기였습니다. 일망타진, 송나라의 제4대 황제인 인종은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질고 능력 있는 선비를 등용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요. 수많은 인재들이 모인 조정에서는 어떤 문제를 갖고 의논을 할 때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조정은 두 파로 나누어졌고 20년 동안 무려 17번이나 조정의 주도권이 바뀌었지요. 그 무렵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이름 높은 두연이 재상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황제는 대신들과 의논을 하지 않고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요. 두연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처사라고 이런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황제가 혼자 결정하여 내리는 명령 문서를 찢어버렸지요. 두연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신들은 모두 일어나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 무렵 두연의 사위 소순흠이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명분으로 나라의 공금을 이용하여 많은 손님을 접대를 했습니다. 평소부터 두연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왔던 왕홍진이란 벼슬아치는 이때다 싶어 잔칫거리에 모인 사람들을 모두 체포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연 일파를 모두 잡았다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청렴하고 강직했던 두연이건만 결국 재상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지요. 한 가지 일을 구실로 한꺼번에 여러 명을 모조리 잡아버린다는 뜻의 일망타진 이야기였습니다. 정중지와 아주 오랜 옛날에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우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상 구경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개구리 한 마리가 그 우물 속에 살고 있었지요. 그 개구리는 바다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개구리가 동쪽 바다에 살고 있는 거북이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구리는 그 거북이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우물을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지요. 너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고 있니? 우물의 뚜껑 위를 뛰어다니기도 하고 물 속에서 헤엄도 친단다. 또 지루하면 우물가에 나와서 쉬기도 하지. 이 우물 속의 물은 모두 내 것이란다. 개구리가 말을 마치자 우물 속에 발을 담그고 있던 거북이가 말을 했습니다. 흔히 서방 천리의 깊이는 1000길이라고 하지만 바다의 넓이와 깊이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지. 황하에 큰 홍수가 생겨도 또 역사에 기록될 만큼 심한 가뭄이 들어도 바닷물은 늘지도 줄지도 않는단다. 그렇게 넓고 깊은 바다에서 노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즐거운 일이지. 말을 마치고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이를 개구리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물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라는 뜻으로 소견이 좁은 사람을 말하는 정중지와 이야기였습니다. 파죽지세, 삼국시대 진나라는 위나라를 손안에 넣은 다음 남쪽에 있는 오나라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진나라의 총사령관이던 두에는 장수들을 모두 모아놓고 오나라를 단번에 무찌르기 위해 마지막 작전 회의를 열었지요. 이때 한 장수가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오나라로 쳐들어간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봄철이라 비가 자주 오는 데다 전염병이 번질 우려가 많기 때문이지요. 일단 후퇴했다가
겨울철에 총 공격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장수들도 이 의견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예만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지요. 지금 군사의 사기는 매우 드높다. 마치 대나무를 쪼개는 것 같은 기세다. 대나무란 두세 마디만 힘들여 쪼개면 그 다음부터는 칼날을 대기만 해도 저절로 쪼개지는 법이지. 이 기세로 몰아붙인다면 우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두예는 군사들에게 오나라를 향해 쳐들어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기세가 등등한 진나라 군사를 본 오나라 군사들은 싸울 의욕을 잃고 항복을 했지요. 두예는 파죽 지세의 기세로 밀고 나가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대나무를 쪼개는 듯한 힘찬 형세라는 뜻으로 무서운 힘을 가지고 거침없이 밀고 들어가는 기세를 일컫는 뜻으로 파죽지세 이야기였습니다. 포호빙하. 공자에게는 제자 3,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루는 무술을 좋아하고 또 용감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행동을 조심성 없이 마구하여 가끔 공자에게 주의를 들었습니다. 또 제자들 가운데는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안회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루가 공자에게 물었지요. 만약 선생님이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되신다면 누구와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자기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던 자루였던 것입니다.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포호빙하하며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 무슨 일이든 어렵게 생각하면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지략을 짜내어 매사를 성공시키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겠다는 사람과 강을 헤엄쳐 건너겠다는 사람과 같이 무모한 용기를 부리는 사람과는 함께 일을 하면 실패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맨 주먹으로 범을 잡고 걸어서 강을 건넌다는 뜻으로 아무런 계획이나 준비도 없이 쓸데없는 용기를 함부로 내는 것을 뜻하는 포호빙하 이야기였습니다. 풍수지탄. 태산 위에 우뚝 솟은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곧고 굵게 자란 소나무의 모습에 풀과 덤불은 물론 바위까지 부러워했지요. 그런 소나무 옆에 파랗게 돋아나는 어린 싹이 있었습니다. 잎을 틔운 싹은 줄기를 뻗으며 자라 마침내 흰머리 흩날리는 억새가 되었지요. 억새는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을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자 옆의 바위가 억새를 꾸짖었습니다. 모름지기 군자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법. 약한 바람에도 살랑거리는 억새야말로 소인배로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내 몸이 흔들리는 걸요. 저 소나무를 보아라. 얼마나 당당하고 멋지냐. 그때 소나무가 말을 했습니다. 나도 바람을 맞으면 나뭇가지를 흔든단다. 폭풍을 맞는다면 억새처럼 몸통까지 흔들릴지도 모르지. 나 또한 조용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그치지 않으니 이를 한탄한다. 풍수지탄은 조용히 있고 싶지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흔들려야 하는 나무에 효도를 더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자식의 슬픈 마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 은혜를 헤아리기 어렵지요. 그러나 부모가 돌아가시어 그 빈자리가 생기면 비로소 그분들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조용히 있고 싶어도
바람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나무에 비유하여 풍수지탄이라고 합니다. 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그치지 않음을 한탄한다는 뜻으로 효도를 하고자 하나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나 어찌할 수 없다는 뜻의 풍수지탄 이야기였습니다. 분서갱류 진나라 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정치 제도였던 봉건 제도를 없애는 한편 중앙집권 제도로 나라를 다스렸지요. 천하를 통일한 시황제는 어느 날 함양궁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에서 순우월이라는 박사가 시황제에게 아뢰었습니다. 폐하, 중앙집권 제도를 없애시고 옛날처럼 봉건 제도를 다시 펴심이 오를 줄 아나이다. 시황제는 여러 신하들에게 이 순우월의 진언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하였지요. 재상 벼슬에 있던 이사가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폐하, 옛날에 세상이 어지러웠던 것은 제후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였기 때문이옵니다. 그것은 봉건 제도를 썼기 때문이옵지요. 천하가 통일된 지금은 모든 법령이 중앙에서 내려가고 있나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옛 제도를 무엇 때문에 되풀이하겠나이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옛날 책을 보고 폐하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지요. 옛날 책을 모조리 거두어 들이어 불사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그게 좋겠소. 시황제는 옛날 책을 가지고 있는 백성은 이유불문하고 관가에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불을 질렀지요. 세월이 흐르고 시황제의 나이도 50세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늙지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명약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시황제는 신선수를 쓴다는 노생과 후생이라는 방사를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시황제로부터 금은 보화를 듬뿍 받자 어디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설술이란 모두가 거짓말이었지요. 시황제는 크게 노했습니다. 내가 바보였다. 선비란 것들은 믿을 게 못 된다. 시황제는 믿을 만한 신하들을 시켜 한간의 선비들이 자기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조사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대개 시황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폐하를 몹시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황제는 선비들을 마구 잡아다가 구덩이를 파게 한 다음 그 속에 넣어서 죽였습니다. 책을 불사지르고 선비들을 생매장한다는 말로 선비들을 탄압하는 의미로 쓰이는 분서갱류 이야기였습니다. 맹모 삼천 유교의 대학자인 맹자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들 모자는 처음에 공동묘지 옆의 동네에서 살았지요. 어린 맹자는 밖에 나가기만 하면 동네 아이들과 무덤 파는 흉내를 내거나 상여 소리를 하며 노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은 자식을 기를 때가 못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사를 간다는 것이 이번에는 시장 근처로 갔습니다. 맹자는 이웃 아이들과 물건을 흥정하며 장사하는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것도 역시 자식을 기를 만한 곳이 아니라며 또 이사를 하였지요.
이번에는 서당이 있는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맹자가 서당에서 공부하는 것을 흉내를 내며 노는 것이 아니겠어요? 맹자는 어른들을 보면 깍듯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당에서 매일 가르치는 것들을 흉내내기를 좋아했지요. 맹자의 어머니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래 살기로 했지요. 또한 맹자에게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맹자가 청년이 되자 그의 어머니는 맹자를 공부시키기 위하여 다른 고장으로 보냈습니다. 맹자는 공부를 끝내기도 전에 집으로 돌아왔지요. 때마침 배를 짜고 있던 맹자의 어머니는 배틀에 앉은 채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벌써 왔느냐? 그동안 공부는 얼마나 했느냐?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맹자가 이렇게 대답하자 어머니는 짜고 있던 배틀에서 배를 칼로 싹둑 잘랐습니다. 그리고 맹자를 꾸짖었지요. 너는 지금 한창 공부를 해야 할 때야. 그런데 도중에 중단하고 돌아온 것은 내가 이 배를 짜다 말고 칼로 잘라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맹자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고 다시 집을 떠나 공부하러 갔습니다. 맹자님은 그 후로 학문에만 전념하여 결국에는 중국에서 공자님 다음 가는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 맹자 어머니가 3번씩 이사를 했다는 말인 맹모삼천 이야기였습니다. 문전 성시. 후한 시대에 에제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정치는 하지 않고 날마다 놀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외척들에게 모두 맡겼지요. 에제는 매일같이 술과 놀이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충신으로 이름 높은 정승이라는 사람이 바른 말을 하며 에제에게 정치를 보살펴야 한다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에제도 처음에는 정승의 말이 옳다면서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신들은 에제를 애워싸고 있으면서 오히려 정승을 모함했습니다. 폐하, 정승은 아첨하는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듬뿍 받는다고 하옵니다. 그 말을 듣자 에제는 화가 났습니다. 저런 괘씸한 놈, 자기는 나쁜 짓을 더 하면서 나에게 충고를 한단 말인가. 화가 난 에제는 정승을 잡아들였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놈 정승, 내 놈의 집 문 앞에는 시장이 설 만큼 사람들이 모여든다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그러나 정승은 담담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네, 신의 집 문 앞에는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그러나 신의 마음이 물처럼 맑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에제는 정승의 말이 믿지 않았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정승은 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세도가의 집 앞에 찾아드는 방문객들로 시장처럼 붐빈다는 문전 성시 이야기였습니다. 벼슬 자리에 오른 사람의 집에 아첨하는 무리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꼴사나운 모습을 비웃을 때 이 말을 쓰곤 한답니다. 형설지공. 중국의 동진에 차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가난하게 살았던지 불을 켤 기름조차 살 수 없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자유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는 여름이면 자루를 들고 다니며 수천 마리 반딧불이를 잡았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하기 위해서였지요. 노력한 보람이 있어 마침내 그는 이부상서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같은 무렵 손강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몹시 가난하여 기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창가에 쌓인 눈빛으로 글을 읽었다고 하는데 그도 후에 어사대부라는 벼슬을 했다고 합니다. 밤에 반딧불과 눈빛으로 책을 읽었다는 뜻에서 어려운 여견을 극복하고 꾸준히 공부를 하여 얻은 보람과 성과를 말하는 형설지공 이야기였습니다. 토사구팽. 유방이 항우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한신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유방은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은 한신의 도움 덕분이다. 그러나 천하를 통일하고 나니 유방은 뛰어난 능력의 한신이 몹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한신이 혹시 내 자리를 노리면 어쩌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유방은 한신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한신은 옛날 항우의 부하로 있다가 도망쳐 나온 장군 종리매를 부하로 두고 있었습니다. 항우와 천하를 놓고 대결을 벌였던 유방은 종리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즉시 그를 잡아들이고자 했습니다. 유방은 곧 모든 제후들을 운몽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한신은 혹시나 하는 의심도 들었으나 죄를 지은 게 없으니 별일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운몽으로 향했습니다. 한신이 운몽에 도착하자 어느 제후가 한신에게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대왕께서 우리를 불러 모은 것은 종림매 때문이오. 그러니 종림매의 머리를 대왕께 바치시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오. 이 말을 듣자 한신과 함께 갔던 종림매는 그 자리에서 자결을 했습니다. 한신은 종림매의 머리를 들고 유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방은 한신을 체포한 다음 낮은 벼슬을 내리고 멀리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때 한신은 이렇게 세상을 탓했습니다. 도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가 삶아지고 새가 없어지면 활이 사라지며 적을 무찌르면 꽤 많은 신하가 죽게 된다더니 전하가 통일되어 이제는 내가 삶아지는구나. 토끼를 잡고 난 뒤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으로 필요 없게 되면 사정없이 내팽개 친다는 토사구팽 이야기였습니다. 계명구도. 제나라의 맹상군은 재상 벼슬까지 한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넓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맹상군의 집에는 식객이 무려 3,000명이 있었습니다. 전국 시대에서 제일 강한 나라는 진나라였지요. 진나라의 소왕은
제나라 맹상군의 소문을 듣고 재상으로 임명할 생각이었습니다. 맹상군의 지혜를 빌려서 천하를 동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소왕의 부름을 받은 맹상군은 여러 식객들을 거느리고 진나라로 갔습니다. 진나라로 건너온 맹상군은 호백구를 진나라 소왕에게 선물로 바쳤습니다. 호백구란 여우의 하얀 겨드랑이 털로 만든 고급 옷이지요. 이를 받은 소왕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소왕은 맹상군을 재상으로 삼으려 했지만 뜻밖에도 진나라 신하들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맹상군은 제 나라의 왕족이 아닙니까? 그를 어찌 믿고 재상으로 삼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반대에는 소왕도 달리 방법이 없었지요. 그때 다른 신하가 말했습니다. 맹상군을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호랑이를 풀어놓는 것과 같사옵니다. 하오니 맹상군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어떠신지요? 그때 여관에 묵고 있던 맹상군 일행은 조정의 움직임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책을 논의한 끝에 맹상군은 소왕의 후궁에게 사람을 보내어 뇌물을 바치고 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후궁이 말했습니다. 호백구를 주면 살아서 도망칠 방법을 알려주겠소. 그러나 맹상군에게는 호백구가 없었지요.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맹상군 앞에 한 식객이 다가왔습니다. 그 식객은 개 도둑질의 명수였지요. 날이 제가 소왕에게 바친 호백구를 훔쳐올까요? 그 식객은 호백구를 보관해둔 궁궐의 창고에 가서 그곳을 지키던 개를 먼저 훔쳐내고는 호백구까지 훔쳐왔습니다. 훔쳐온 호백구를 맹상군은 소왕의 후궁에게 바쳤습니다. 소왕의 후궁은 소왕에게 간청하여 그날 밤중에 맹상군과 식객들을 진나라 도읍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맹상군의 일행이 진나라 국경인 함곡관에 이르렀을 때 함곡관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첫 닭이 울어야 관문을 열도록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닭이 울려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맹상군은 무척 당황을 했습니다. 뒤에서는 진나라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지요. 이때 한 식객이 닭의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닭들이 울어댔습니다. 진나라의 문지기들은 영문도 모르고 함곡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맹상군 일행은 무사히 함곡관을 빠져나와 다시 제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제주도 쓰일 때가 있다는 뜻으로 계명구도 이야기였습니다. 타산지석, 옛날 어느 곳에 이름난 석공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속에서 파랗게 빛나는 옥돌을 찾아냈습니다. 푸르게 투명하여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최고의 옥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석공은 산 밑에 옥돌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옥돌을 캐오게 했습니다. 땅을 파니 푸른 옥돌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땅을 파는 사람들의 말에 석공은 아주 기뻤습니다. 옥돌로 옥기를 만들어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석공은 캐어온 옥돌을 서로 문지르며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갈아도 같은 산의 옥돌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 갈리지 않는 걸까? 석공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옆에 있던 노인이 말했습니다. 건너편 산에도 옥돌이 묻혀 있습니다. 그 산의 옥돌을 캐어다 이 산의 옥돌을 갈아보세요. 건너편 산의 옥돌이요? 석공은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일러준 대로 건너편 산의 옥돌을 이쪽 산의 옥돌과 문질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옥돌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허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산에서 나온 옥돌은 그 굵기가 같기 때문에 옥돌을 다듬거나 아름답게 하려면 다른 산에서 나오는 돌로 갈아야 합니다. 다른 산에서 나온 보잘것없는 돌일지라도 이쪽 산에서 나오는 옥돌을 아름답게 갈고 다듬을 때에는 꼭 필요한 것이지요. 다른 산의 돌이라는 뜻으로 남의 보잘것없는 것도 나에게는 큰 도움을 준다는 뜻의 타산지석 이야기였습니다. 천리안, 중국 남북조 시대에 한 고을의 태수로 양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일은 나이가 29이었고 명문가의 자제였지만 교만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먹고 자는 것을 잊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반듯할까? 사람들은 입이 마르도록 양일의 칭찬을 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해 굶어 죽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지요. 보다 못한 양일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날이 이곳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나누어 주었다가는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창고를 관리하던 사내가 양이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저리 비켜라.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다. 백성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임금만 배불리 먹는다면 장차 나라가 어찌 되겠느냐. 만약 이 일로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결국 양일은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양일은 백성들을 잘 보살피기 위한 정치를 펼쳐나갔습니다. 곳곳에 감시원을 설치해 나랏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남의 재물이나 곡식을 빼앗아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동을 주의하게 하였습니다. 덕분에 백성들은 점점 살기가 좋아졌고 탐관 오리들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루는 양일의 밑에서 일하는 관리가 지방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이곳은 동네가 작아 대수님도 신경을 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사람, 그런 소리 말게. 천리안을 가진 그분의 눈을 어떻게 피한단 말인가. 이때부터 먼 곳에 일어난 일도 꿰뚫고 있을 정도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 천리안을 가졌다라고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거양득. 어느 마을에 변장자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아주 힘센 장사였지요. 변장자가 어느 마을에 머물 때 마침 마을에 호랑이 2마리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놈의 호랑이 내가 단숨에 때려잡아주마. 변장자는 호랑이를 잡으러 나가려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의 팔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여기에 앉아서 천천히 기다리세요. 2마리의 호랑이가 나타났으니 분명히 먹이를 두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게 호랑이를 잡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오? 호랑이 2마리가 싸움을 하면 힘이 약한 놈은 틀림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또 힘이 센 놈이라고 해도 분명히 큰 상처를 입고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지친 호랑이를 때려잡는다면 일거양득 2마리의 호랑이를 한꺼번에 잡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변장자는 가만히 앉아 호랑이들이 싸움을 벌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호랑이들은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졌고 약한 놈은 죽고 힘센 놈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친 호랑이라 때려잡기가 식은 죽 먹기로군. 변장자는 지친 호랑이를 간단히 잡았습니다. 이 일로 변장자는 한꺼번에 2마리 호랑이를 잡은 사람으로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하고 2가지 이득을 본다는 뜻으로 일거양득 이야기였습니다. 우공이산. 옛날 중국의 한 마을에 우공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둘레가 700리나 되는 큰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지요. 다른 마을에 다녀오려면 산을 넘거나 한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나이가 90세에 가까웠던 우공은 이것이 영 마땅치 않았습니다. 아휴, 저 산 때문에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다. 뭔가 방법이 없겠나. 하루는 우공이 가족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을 했습니다. 매일 산을 넘어 다니려니 불편하구나.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산을 깎아보자꾸나. 가족들은 벌쩍 뛰며 반대했지만 우공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우공을 도와 산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흙을 한번 퍼내서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데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공을 두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해서 언제 산을 모두 깎겠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나는 늙었지만 내게는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네.
이렇게 계속 대를 이어가며 산을 깎는다면 언젠가 평평하게 되지 않겠는가. 우연히 우공의 말을 들은 산신령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산이 사라지겠구나. 옥황상제님께 말씀드려야겠어. 산신령은 한 걸음에 달려가 옥황상제에게 이를 모두 말했습니다. 산을 깎아 평평하게 만들겠다니 그 노력과 정성이 갸륵하구나. 크게 감동한 옥황상제는 산을 들어 다른 곳으로 옮겨 주었다고 합니다. 우공이라는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우공이산 이야기였습니다. 연목 9월 맹자가 제나라 선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선왕이 맹자에게 말했습니다. 옛날 춘추 시대에 손꼽히던 임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에 맹자가 되물었습니다. 춘추 시대의 패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나라의 환공, 진나라의 문공, 진나라의 목공, 조나라의 장왕, 송나라의 양공 등 5명을 춘추 5패라고 부르지요. 이들은 모두 춘추 시대의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라의 힘을 길러서 남의 나라를 빼앗거나 위협했던 임금들입니다. 선왕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물은 맹자의 물음에 제나라 선왕은 그렇소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전쟁을 일으키시어 백성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나라와 원수지간이 되려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오. 나도 전쟁을 좋아하지는 않소. 전쟁을 하려는데 그만한 까닭이 있기 때문이오. 선왕은 자신이 결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지난 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웃 나라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찔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맹자는 제나라 선왕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고 싶었습니다. 나라의 땅을 넓히고 진나라와 초나라를 억압하여 그들이 제나라의 공물을 바치도록 하고 싶으신 전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또 천하를 지배하고 사방의 오랑캐들이 모두 따르도록 하고 싶으신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지껏 그래왔듯이 그런 일을 무력으로써 행하신다면 그것은 마치 나무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행동과 같습니다. 맹자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어진 정치를 펴서 이웃나라가 저절로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무력만으로는 남의 나라를 정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 한다는 말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뜻하는 연목구어 이야기였습니다.